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야, 할망구. 그 손 안 떼? 어디서 훈계질이야? 매캐한 연탄가루와 겨울에 찬 공기가 뒤섞인 서울 개포동의 좁은 골목길, 새까만 연탄으로 뒤덮인 손이 노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주변은 공포에 질린 침묵만이 감돌았다. 자원봉사자들의 창백한 얼굴 위로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내뱉는 위협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동네 재개발을 위해 고용된 용역 깡패 황동철이었다. 이거 놔라 이놈아. 젊은 사람이 못된 것만 배워서.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황동철의 눈에는 오직 경멸과 조롱만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산만 한 덩치의 동료 박태수가 기름을 부었다. 어르신, 세상 물정 모르시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깝치셔? 좋은 말할 때 저리 꺼져요. 괜히 뼈 부러지기 싫으면. 그때였다. 그들 뒤편에서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 손 놓으라고 했을 텐데. 황동철과 박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연탄 나르기 봉사에 참여한 평범한 여성들 중 하나가 서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에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100호 부대의 전설적인 존재였던 여자. 코드네임 이클립스로 불리며 대테러 작전과 비밀 임무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인간 병기. 전역 후 그녀는 과거를 숨긴 채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주기적인 봉사활동은 그녀가 세상과 맺는 유일한 끈이자 과거의 자신을 속죄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황동철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영웅 놀이라도 하고 싶어? 아니면 이 할배랑 뭐라도 돼? 서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맹수처럼 고요하지만 치명적인 기운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극한의 훈련을 통해 몸에 새겨진 살상에 최적화된 움직임이었다. 마지막 경고야. 그 손 놓고 어르신께 사과드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위압감은 처음이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시끄러워, 미친년아. 황동철이 노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서연의 뺨을 향해 거칠게 손을 휘둘렀다. 그 순간 서연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황동철의 팔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팍!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황동철의 손목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다. 그의 입에서 비명조차 터져나오지 못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주변 사람들은 물론 당사자인 황동철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컥! 황동철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연은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그 자체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명확한 목적 의식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손목 관절이야. 특히 요골과 척골이 만나는 지점.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쉽게 부러지지. 서연은 꺾인 황동철의 손목을 놓아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듯 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내 손. 황동철이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박태수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서연의 발이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꽂혔다. 그녀의 발차기는 마치 채찍처럼 날카롭고 폭발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태수의 거대한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쌓여있던 연탄 더미 위로 처박혔다. 검은 연탄 가루가 먼지처럼 피어오르며 그의 비참한 모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고 개처럼 헐떡이며 땅바닥을 뒹굴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골목길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바뀌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서연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저 가녀린 몸에서 어떻게 저런 파괴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쓰러진 두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다시는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 그땐 손목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707특임단 이클립스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서울의 낡은 동네 개포동의 한복판에서 잠들어 있던 백호가 마침내 눈을 뜬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져 있던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노인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녀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다. 고맙네 아가씨.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아니에요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노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겨울 햇살처럼 따스하고 눈부셨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뇌가 숨겨져 있었다. 과연 이 전설적인 여전사의 앞날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왜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평범한 삶 속으로 숨어들어야만 했을까?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었고 그 불꽃은 언젠가 다시 활활 타오를 운명이었다. 골목길에 소란이 잦아들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시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연탄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힘이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한 젊은 여대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녀는 오늘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한 마음씨 착한 학생이었다. 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엮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더더욱. 그녀에게 과거는 지우고 싶은 흉터와도 같았다. 그녀가 707특임단에 입대한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기를 원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707의 일원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클립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다. 그녀는 부대의 전설이었다. 대테러 작전, 요인 암살, 적진 침투 등 그녀가 투입된 작전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에서 벌어진 인질 구출 작전. 서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임무를 완수하고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그녀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다. 테러리스트가 던진 수류탄의 파편이 아이의 심장을 꿰뚫은 것이다. 서연은 그 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동자는 마치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해온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총을 잡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군복을 벗었다.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련 없이 군을 떠났다. 그리고는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봉사활동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의 시간이었다. 어이, 거기 아가씨. 잠깐만. 서연이 연탄을 내려놓고 돌아서자 아까 그 노인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받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서연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나는 괜찮지 않아. 이건 내 성이야. 그러니 받아둬. 노인은 완강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 돈의 무게가 마치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진심이었고 그녀가 잊고 살았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었다. 그럼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웃는 법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황동철과 박태수의 험악한 얼굴, 노인의 주름진 손, 그리고 여대생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녀는 문득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그림자는 더욱더 그녀를 옥죄어 왔다. 그녀는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총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어린 아이의 텅 빈 눈동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은조렸다. 미안해. 그것이 누구를 향한 사과였는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죽은 아이를 향한 사과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과였을지도.
그날 밤 서연은 아주 길고 어두운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어제 노인에게서 받은 돈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빵집이었다. 빵집 안에서는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빵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빵집 주인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빵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빵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따끈따끈한 단팥빵 몇 개와 우유를 사서 다시 개포동으로 향했다. 어제 그 노인이 살고 있는 동네였다. 그녀는 노인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연을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가 여긴 어쩐 일로? 어르신 아침 식사하셨어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빵과 우유를 내밀며 말했다. 이게 뭐야?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과 그녀가 내민 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걸 다 어제 주신 돈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서연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들어와. 아침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노인은 서연의 손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집은 좁고 허름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서연은 노인과 마주 앉아 빵과 우유로 아침을 먹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이 그들 사이를 감쌌다.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해?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봐. 노인은 서연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아침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노인과 함께 아침을 먹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노인은 그녀에게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어느 날 노인이 서연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꿈이 뭐야?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꿈이 없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사는 거야. 아가씨도 분명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을 거야. 노인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잘 찾아봐. 분명히 있을 테니. 서연은 노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서연은 아주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바로 황동철과 박태수의 배후에 있는 조직의 보스였다. 그의 등장으로 서연의 삶은 다시 한번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을까?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며칠간 이어지던 소박한 평화는 유리잔에 금이 가득 위태로웠다. 서연은 노인과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갓 지은 밥의 구수한 온기와 짭조름한 된장찌개 냄새가 낡았지만 정갈한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노인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서연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피어났다. 군복을 입은 이후,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일지도 몰랐다. 지켜야 할 가족도 돌아갈 집도 없었던 그녀에게 이 낡고 작은 집과 온정 어린 노인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저녁 늦은 시간에 찾아올 손님은 없었다. 노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서연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눌렀다. 그녀의 감각이 온몸의 신경세포가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다. 맹수의 기운, 피냄새에 익숙한 자들의 살기였다. 제가 나가볼게요, 어르신. 앉아 계세요. 서연은 조용히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나 그 내면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제발 자신이 예상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아니기를. 이 작은 행복마저 산산조각 나지 않기를. 그녀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밖에서부터 강한 힘이 밀고 들어왔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자세를 낮췄다. 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고 그 사이를 가르며 한 중년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희게 보이는 최고급 실크 셔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게 넘긴 포마드 헤어. 날카롭게 찢어진 눈매와 상어처럼 날카로운 인상. 그가 바로 이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명동파의 보스, 백상어라 불리는 조민수였다. 그의 시선은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경멸하듯 훑다가 부엌 식탁에 겁에 질린 채 앉아있는 노인을 지나 마침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찾았군. 내 귀여운 부하들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은 실력자가 고작 이런 가냘픈 계집애라니. 세상이 꽤나 재밌게 돌아가는군. 조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부하들이 익숙하게 집안 곳곳에 자리를 잡으며 퇴로를 차단했다. 좁은 집안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노인이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었다. 당신들 누구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무슨 짓이야? 조민수는 노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르신,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이 아가씨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있어서 말입니다. 곱게 끝나면 어르신의 낡은 집 벽에 금이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 들려던 자신의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란이 벌어지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노인이었다. 나가주시죠. 여긴 어르신의 집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밖에서 듣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내가 저지른 장난 때문에 내 사업에 수십억짜리 차질이 생겼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이지?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자비로운 내가 팔다리 하나만으로 끝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조민수의 조롱 섞인 말에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제 뒤로 오셔서 잠시 방에 들어가 계세요. 문 꼭 잠그시고요. 아, 아가씨. 안 돼. 저 사람들은 깡패들이야. 경찰에.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발요. 서연의 간절한 눈빛에 노인은 마지못해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방으로 향했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조민수는 마치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박수를 쳤다. 감동적이군. 저런 하찮은 늙은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건가? 어리석은 것. 그 용기가 가상해서 내가 직접 기회를 주지. 조민수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양쪽에 서 있던 부하 2명이 너클을 낀 주먹을 하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황동철이나 박태수 같은 어설픈 동네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었다. 한 명은 서연의 정면으로 파고들어 시선을 끌었고 다른 한 명은 교묘하게 사각으로 돌아 측면을 노렸다. 조직적으로 훈련된 실전적인 협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서연의 눈에는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의 뇌는 수백 가지의 대응책을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그녀는 몸을 낮춰 정면의 상대가 휘두른 너클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동시에 그의 접근으로 생긴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늑골 아래 급소를 강타했다.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의 상체가 무너졌다. 그 찰나의 순간 측면에서 파고들던 남자의 공격이 서연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서연은 무너지는 첫 번째 남자의 등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리고는 몸을 회전시키며 두 번째 남자의 관자놀이를 향해 발뒤꿈치를 내리찍었다. 둔탁한 파열음.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조민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남아있던 부하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었군. 넌 대체 정체가 뭐냐? 어느 조직 소속이야?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알 필요 없는 사람. 서연은 차갑게 대꾸하며 조민수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기운이었다. 남아있던 부하들이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두려운가? 고작 여자 하나에게? 명동파의 이름이 울겠군. 조민수의 목소리에 노기가 서렸다. 전부 다 덤벼. 전현을 살려서 잡아. 내가 직접 그 잘난 혓바닥을 뽑아주마. 그의 불호령에 부하들이 이성을 잃고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거실은 순식간에 인간들이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맹수처럼 그들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과 발이 무자비한 흉기가 되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주먹으로 턱을 부수고 손날로 목을 치고 발차기로 무릎 관절을 박살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우아하면서도 그 하나하나에는 상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냉혹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비명과 신음,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조민수를 제외한 모든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한가운데에 우뚝 섰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조민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십 년간 뒷골목 세계에서 살아남은 잔혹한 포식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내년 반드시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마. 조민수는 품에서 번쩍이는 단검을 꺼내들었다. 그의 눈에 붉은 살기가 번뜩였다. 서연 역시 자세를 더욱 낮추고 그를 마주보았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안방에 있던 노인이 서연의 말을 어기고 몰래 창문 틈으로 휴대폰을 던져 신고한 것이었다. 조민수는 저주에 찬 욕설을 내뱉으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오늘은 운이 좋았군.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 늙은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았으니 다음번엔 더 재미있을 거야.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버려둔 채 거실 창문을 깨고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뛰어내렸다. 서연은 그를 쫓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을 열었다. 노인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다친 데는 없으세요? 나는 괜찮다만 아가씨야말로 세상에.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격투 중에 생긴 작은 상처들이 붉게 배어나왔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노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조민수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다음번에는 더 큰 위협이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향해 닥쳐올 것이다. 그녀는 노인을, 이 작은 평화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평범한 삶을 향한 그녀의 소박한 꿈은 다시 한번 잔인한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노인의 집 거실은 이미 격렬한 전쟁이 휩쓸고 간 후의 모습이었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건장한 사내들, 산산조각 난 가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이서연. 노인의 일관되고 단호한 증언 덕분에 서연은 가까스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관할서의 베테랑 형사 김진철은 그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의 수사 기록에 평범한 여성이 전문적으로 보이는 조직폭력배 여러 명을 상대로 이런 일방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서연 씨, 실례지만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서연 씨는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몇 년간 일한 기록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혹시 따로 운동을 하셨습니까? 유도나 특공무술 같은. 김진철 형사의 집요한 질문에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기계적으로 내뱉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이라 호신술을 좀 엄하게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고요.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랜 시간 감정을 숨기는 훈련을 받아온 그녀에게 이 정도 신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김 형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경찰서를 나섰다. 자신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조민수의 위험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낡고 조용하던 개포동에는 전례 없는 흉흉한 소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연탄 봉사를 하던 미모의 여인이 용역 깡패들을 단숨에 때려 눕혔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명동파 조직원들이 그녀의 집을 습격했다가 오히려 전멸에 가깝게 당했다는 이야기로 부풀려져 퍼져나갔다. 동네 사람들은 서연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흘끔거렸다. 그녀 덕분에 동네를 위협하던 재개발 용역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지만 동시에 그녀는 평범한 이웃이 아닌 미지의 위험한 존재로 각인되고 있었다.
서연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햇살 좋은 오후에 노인과 함께 마루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는 그런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그녀를 다시금 비정한 현실의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조민수는 이 정도로 물러설 인물이 결코 아니었다. 백상어라는 별명처럼 그는 한번 묵먹잇감은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하고 잔인한 포식자였다. 역시나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조민수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의 방식이 달랐다. 더 교활하고 더 치명적이었다. 서연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저녁 찬거리를 담은 봉투를 양손에 든 채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아주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이전의 조폭들과는 전혀 다른 훈련된 자들의 움직임이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호흡을 감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기술.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일부러 인적이 더욱 드문 좁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어둠 속에서 세 명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 검은 모자, 그리고 얼굴에 반을 가린 마스크. 그들의 손에는 날카롭게 빛나는 군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조민수의 부하들처럼 분노나 광기로 불타는 대신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채 오직 목표물을 제거하겠다는 냉혹한 빛만이 감돌았다. 해외 분쟁 지역에서나 볼 법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전문 용병들이었다. 당신이 이서연인가? 우리 보스가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는군. 마치 기계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내가 거절한다면? 서연은 장바구니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다. 선택권은 없다. 우리는 명령을 수행할 뿐.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명은 정면에서, 두 명은 양측면에서 동시에 파고드는 완벽한 삼각편대 공격. 서연은 몸을 날려 정면의 공격을 피했지만 양쪽에서 들어오는 칼날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스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왼쪽 팔뚝이 깊게 베었다. 붉은 피가 찢어진 옷 위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신경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노인이 위험해진다.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였다. 서연은 더 이상 힘을 아끼거나 정체를 숨길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몸에 잠들어 있던 야성이 707특임단 최정예 요원 이클립스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날카롭고 치명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것을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담벼락을 박차고 뛰어올라 한 명의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땅에 떨어지며 버려진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다른 한 명의 칼을 쳐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골목을 울렸다. 용병들의 움직임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절박함이었다. 서연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그 절박함이 그녀의 능력을 한계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치열한 격투 끝에 서연은 마침내 3명의 용병을 모두 쓰러뜨릴 수 있었다. 한 명은 팔이 부러졌고 다른 2명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졌다. 하지만 그녀 역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깊게 베인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은 타박상으로 욱신거렸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골목 어귀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최고급 세단 옆에 기댄 채 조민수가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는 마치 흥미진진한 쇼를 관람한 듯한 표정이었다. 역시 대단하군. 내 예상이 정확히 맞았어. 넌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가? 아니면 국가가 비밀리에 키운 인간 병기라도 되는 건가? 서연은 대답 없이 불타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 그 실력이 썩는 게 아까워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지.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 돈, 명예, 권력. 저런 쓰레기 같은 동네에서 늙은이 똥이나 치우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보장해주지. 필요 없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좋아, 그렇다면 선택지를 주지. 조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노인이 집 마루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집 어딘가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였다. 내가 내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저 늙은이는 아주 고통스럽게 세상을 하직하게 될 거야. 선택은 내 몫이다. 저 늙은이를 살리고 나와 함께 세상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저 늙은이와 함께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조민수는 지독하게 비열한 미소를 남기고 차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절망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녀는 강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목숨보다 소중한 약점이 생겼다. 그리고 조민수는 하이에나처럼 정확히 그 약점을 물어뜯었다. 서연은 피를 흘리는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결심해야 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그녀의 싸움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얻은 작은 온기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도 져서도 안 되는 처절한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의 젖은 눈빛이 결연한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잠들어 있던 백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포효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서연은 밤새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고민으로 들끓었다. 조민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노인과 함께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명동파의 정보망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숨어도 결국 찾아낼 것이다.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증거도 불충분할 뿐더러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조민수는 분명 노인을 해칠 것이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적의 심장부로 불구덩이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그녀는 조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그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 그의 모든 것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다. 그것만이 노인과 동네 사람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험한 방법이었다. 아침이 밝자 그녀는 조민수가 남기고 간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딱 한마디만 했다. 만나지. 약속 장소는 강남의 중심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한 최고급 셔츠룸이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 최고급 가죽 소파와 값비싼 양주들. 개포동의 낡고 정겨운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욕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별세계였다. 서연은 그 위압적인 공간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서연이 아닌 707특임단 대테러 팀장 이클립스의 눈으로 바뀌어 있었다. 조민수는 가장 깊숙하고 호화로운 VIP 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난번 서연에게 당했던 부하들이 붕대를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올 줄 알았어. 현명한 선택이야. 죽은 늙은이의 시체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보단 내 옆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훨씬 멋진 그림이지.
조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최고급 콘약이 담긴 잔을 권했다. 서연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였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내 과거에 대해서는 굳이 묻지 않겠다. 중요한 건 현재의 내 능력이고 미래의 내 가치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 오른팔이다. 내가 시키는 일만 군소리 없이 처리해주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부와 명예를 손에 쥐어주지.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서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본론부터 물었다. 그녀의 태도에 조민수는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성급하긴. 일은 차차 배우게 될 거야. 그 전에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하는 의미에서 신고식부터 치러야 하지 않겠나? 우리 조직에도 나름의 규율과 절차라는 게 있거든. 조민수가 손짓하자 룸의 문이 열리고 산만한 덩치의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다. 짧게 깎은 머리, 목덜미를 뒤덮은 용 문신,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광기 어린 눈빛. 그는 조민수의 가장 신이 많은 부하이자 명동파의 무력을 상징하는 행동대장, 미친 개라 불리는 최철웅이었다. 그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보스, 이 계집애가 보스가 말씀하신 그 물건입니까? 생긴 건 꼭 비 맞은 길고양이 같은데 우리 애들이 이런 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길고양이한테 내 정예 부하들이 전부 다 나가떨어졌지. 내가 직접 확인해봐. 이 물건이 진짜 명품인지 아니면 거품만 낀 짝퉁인지. 최철웅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피와 파괴를 즐기는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우두둑 소리가 나게 목을 꺾으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룸 안에 있던 모든 조직원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어디 한번 놀아볼까, 아가씨? 살살 다뤄줄 테니 너무 무서워하지는 말고. 최철웅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거대한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피할 수 없는 거리, 피할 수 없는 속도였다.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상체를 살짝 숙여 그의 주먹을 턱으로 받아내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최철웅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리는 순간 서연의 몸이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복부, 정확히는 간이 위치한 부위에 팔꿈치를 대포알처럼 꽂아 넣었다. 퍽!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철웅의 거대한 몸이 순간 기역자로 꺾였다. 그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가녀린 팔꿈치에서 어떻게 자신의 내장을 뒤흔드는 듯한 파괴적인 충격이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같은 년이. 최철웅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질과 발길질은 번번이 서연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다는 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여유롭게 피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한 수 위의 고수가 하수를 농락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냉정하고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공식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급소만을 정확하게 노렸다. 결국 최철웅은 서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자신의 움직임을 역이용한 그녀의 관절기에 걸려 바닥에 쓰러졌다. 서연의 다리가 그의 목을 휘감고 팔이 그의 어깨를 꺾어 누르자 최철웅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을 치며 항복의 뜻을 표했다. 룸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 누구도 심지어 조민수조차 눈앞의 광경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훌륭하군. 기대 이상이야. 짝퉁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진품이었어. 조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만족스러운 얼굴로 박수를 쳤다. 이제부터 이서연은 내 직속 라인이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여자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알겠나? 네, 보스. 조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최철웅의 목을 감고 있던 다리를 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첫 단추를 꿰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민수의 신뢰를 얻은 후 그의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좀먹어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들의 모든 범죄 증거, 비자금 내역, 정관계 커넥션까지 뿌리부터 완전히 도려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목표였다. 그날 이후 서연은 조민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깊은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지시를 받아 경쟁 조직을 와해시키고 사업을 방해하는 인물들을 처리했다. 물론 그녀의 방식은 달랐다. 결코 사람을 죽이거나 불필요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의 손으로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웃으며 어울리는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웠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개포동의 작은 집과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노인의 환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빛이었다. 조금만 더 버티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조민수와 명동파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끝낼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백호의 처절한 포효는 이제 거대한 악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조민수의 조직에 스며든 지 수개월이 흘렀다. 이서연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어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민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제국을 확장시켰다. 경쟁 조직의 구역을 빼앗고 배신자들을 색출했으며 심지어는 부패한 정치인과의 비밀스러운 거래 현장에도 동행했다. 그녀의 이름 이 실장은 뒷골목 세계에서 공포와 경외의 상징이 되어갔다. 조민수는 그런 서연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마침내 그의 제국 가장 깊숙한 곳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는 비밀 장부와 자금 흐름이 담긴 핵심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것이 바로 서연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그녀의 영혼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다. 매일 밤 잠이 들면 군 시절의 악몽과 현재의 역겨운 현실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총성과 비명,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외면해야 했던 약자들의 얼굴.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차갑고 공허한 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 그녀는 가끔 자신이 정말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에 저장된 단 한 장의 사진을 보았다. 개포동의 작은 집 마루에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만이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 지옥을 견뎌내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등대였다. 그녀의 계획을 눈치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사람 행동대장 최철웅을 제외하고는. 그는 서연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그날 이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병적으로 의심하고 감시했다. 그녀가 완벽하게 임무를 처리할수록, 그녀가 조민수의 신임을 얻을수록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자신들과는 종자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녀의 완벽함 뒤에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최철웅은 자신의 신복들을 풀어 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깨끗했다.
평범한 회사원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그 완벽한 깨끗함이 오히려 최철웅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방향을 틀어 그녀가 조직에 들어온 이후의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녀가 처리했던 일들,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 심지어 그녀가 버린 쓰레기까지.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서연이 정기적으로 개포동의 낡은 빌라를 찾는다는 정보였다. 그곳에는 독거노인 한 명이 살고 있을 뿐이었다. 최철웅은 직감했다. 그 노인이 바로 이서연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한편 서연은 마침내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조민수의 모든 범죄 기록, 자금 세탁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가 담긴 USB. 이것만 있으면 명동파를 뿌리부터 영원히 뽑아버릴 수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척 조민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위장 생활을 끝내고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유일하게 공유한 단 한 사람에게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다. 그녀가 조직에 들어오기 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접선했던 인물. 과거 707 시절 유일하게 그녀와 등을 맞댈 수 있었던 동료이자 현재는 국가정보원 대테러팀을 이끌고 있는 강우진 팀장이었다. 그녀는 강우진에게서 받은 위급시 위치 신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만년필 모양의 발신기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모든 준비 완료. 약속된 시간에 시작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발신기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실장? 최철웅이었다. 그의 눈은 의심과 확신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행동대장님이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보스의 서재는 허락 없인 출입 금지 구역일 텐데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난 내 뒤를 밟아서 온 거고. 최철웅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만지고 있던 만년필에 고정되었다. 그 펜 꽤나 고급스러워 보이는군. 보스가 선물이라도 한 건가? 제 사비로 산 겁니다.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고 말고. 최철웅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내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거든. 내가 개포동에 그 늙은이를 주기적으로 만난다는 거 말이야. 그래서 그 늙은이 주변에 작은 선물을 좀 설치해뒀지. 도청장치라고 하나?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최철웅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녹음기에서는 서연과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가씨, 하는 일은 괜찮은 게야? 얼굴이 많이 상했어. 괜찮아요, 어르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예전처럼 매일 아침밥 차려드릴게요. 그래,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이 늙은이는 아가씨만 건강하면 돼. 거의 다 끝났다라. 최철웅이 녹음기를 끄며 비웃었다. 대체 뭘 끝낸다는 거지? 응, 이 배신자녀나. 최철웅이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몸을 날려 그의 공격을 피하며 서재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복도에는 최철웅의 부하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보스께 보고 드려라. 쥐새끼를 잡았다고. 최철웅의 외침과 함께 부하들이 일제히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책상 다리를 부러뜨려 무기로 삼고 책장에 책들을 던지며 활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좁은 복도에서 수십 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누군가 휘두른 쇠 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그녀의 의식이 흐려졌다. 쓰러지는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비열하게 웃고 있는 최철웅의 얼굴과 멀리서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오는 조민수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오직 하나였다. 안 돼, 어르신만은 우진아, 제발. 그녀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담긴 USB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길고 긴 배신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잔혹한 피의 축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차가운 물벼락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그녀는 명동파의 비밀 아지트 지하 창고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 시야를 가렸고 온몸은 맞은 듯 욱신거렸다. 그녀의 앞에는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의 조민수가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최철웅이 그녀의 손에서 빼앗은 USB를 흔들고 있었다. 내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모든 것을 주려고 했는데. 조민수의 고함이 지하실을 울렸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연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서연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묵묵히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후회 대신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아직도 그 더러운 눈빛이 살아있군. 좋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지. 조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최철웅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내가 보는 앞에서 이 늙은이의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라주마. 내가 싹싹 빌면서 내 구두를 핥을 때까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말이야. 그만둬. 그분은 아무 상관없어. 당신이 원하는 건 나잖아. 서연이 처음으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강철 같은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상관이 왜 없어? 내년이 이 지옥으로 뛰어든 이유가 바로 저 늙은이 때문인데. 조민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화면 속 부하에게 명령했다. 시작해. 안 돼. 서연의 눈이 절망으로 물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지하실의 두꺼운 철문이 폭발과 함께 종이장처럼 뜯겨져 나갔다. 섬광탄과 최루탄이 연이어 터지며 지하실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검은 전투복과 방탄 헬멧으로 무장한 대테러팀 요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다. 조민수와 그의 조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다.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헤치고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익숙한 얼굴 강우진이었다. 오랜만이야, 이클립스. 아니, 이서연. 강우진은 서연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단검으로 재빨리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보낸 신호 잘 받았어. 마지막 메시지가 중간에 끊겨서 걱정했는데 너무 늦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군. 서연은 조민수의 서재에서 최철웅에게 발각되기 직전 만년필 발신기의 버튼을 눌러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비록 메시지는 다 보내지 못했지만 신호만으로도 강우진과 그의 팀이 움직이기엔 충분했다. 조민수, 넌 포위됐다.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강우진이 외쳤지만 궁지에 몰린 조민수는 순순히 잡힐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떨어진 USB를 집어들고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모두 물러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인연의 목을 그어버리고 이 USB도 박살낼 거다. 요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의 목숨과 수년간의 노력이 담긴 증거가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 강우진은 침착하게 조민수를 설득했다. 조민수, 이미 게임은 끝났어. 내 모든 아지트와 자금줄은 지금 이 시간부로 동결됐다. 순순히 투항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 거다. 닥쳐.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혼자 죽지는 않아. 인연과 함께 갈 거다. 조민수는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의 품에 안겨있던 서연의 몸이 뱀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녀는 머리로 조민수의 턱을 강하게 받아쳤다. 조민수가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는 찰나 그녀는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빼앗고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동시에 강우진의 총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탕! 소음기가 달린 권총에서 나온 총알은 정확하게 조민수의 어깨에 박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의 손에서 날아간 USB를 서연이 몸을 날려 잡아챘다. 한편 최철웅은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이미 강우진 팀의 다음 타겟이었다. 테이저건의 전기 충격에 그는 거대한 몸을 경련하며 쓰러졌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조민수와 최철웅을 비롯한 명동파의 핵심 조직원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지옥 같았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우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고생 많았다,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와줘서. 서연은 참았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강우진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긴장과 공포,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명동파는 와해되었다. 조민수와 그의 조직원들은 서연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 앞에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개포동 재개발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동네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서연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녀는 국정원에서 제공한 안전가옥에 머물며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그녀의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게 골마갔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런 그녀를 세상 밖으로 다시 끌어낸 것은 강우진과 함께 찾아온 노인이었다. 서연은 초췌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노인을 보자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고생했다, 우리 아가씨.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으니 집에 가자. 집에 가자는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과 죄책감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노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전쟁은 끝났다. 비록 온몸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다. 고통스러웠던 치유의 시간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개포동으로 돌아온 서연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는 낮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다. 어둠 속에서 보냈던 수개월의 시간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사람들의 평범한 웃음소리마저 그녀에게는 위협처럼 들렸고 친절하게 건네는 이웃의 인사에도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다시 세상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자기 자신을 그 안에 가두었다.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것은 노인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날씨 좋은 날에는 억지로 그녀의 손을 이끌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그는 서연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동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명동파가 와해된 것이 서연 덕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 그들은 그녀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신기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집 앞에 조용히 반찬거리를 가져다 놓거나 마주치면 따뜻한 눈빛으로 고생 많았어요라는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그들의 과하지 않은 배려와 온기는 서서히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강우진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서연과 함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이번 명동파 소탕 작전,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국정원장님께서도 내공을 높이 사서 특별 채용을 제안하셨어. 저는 다시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총과 칼, 거짓과 배신이 가득한 세상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알아. 그래서 내가 새로운 팀을 만들었어. 강우진이 서연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파괴하고 제거하는 팀이 아니라 지키고 살리는 팀이야. 테러나 강력 범죄 현장에서 무력 진압이 아닌 대화와 협상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비살상 제압을 통해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팀이지. 이름은 세이프티넷이라고 지었어.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주자는 뜻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의 능력, 그 누구보다 뛰어난 너의 전술적 판단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사람을 죽이는 데가 아니라 살리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 내가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쩌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해내는 것일지도 몰라. 내게 새로운 총을 주려는 게 아니야, 서연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려는 거야. 강우진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은 그녀가 군복을 벗은 이후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합류한 세이프티넷의 첫 임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시청 앞 한 대형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은 경찰 특공대에 의해 봉쇄되었지만 범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과 팀원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방탄복 대신 심리 안정 약물과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 그리고 협상 전문가로 이루어진 단출한 팀 구성이었다. 서연은 현장 지휘 차량에서 내부 CCTV를 통해 범인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겁에 질린 은행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전문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한 명의 시민이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의 말에 팀원들이 모두 놀랐다. 팀장님, 위험합니다. 범인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 사람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서연은 모든 장비를 해제하고 맨몸으로 은행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범인이 그녀를 발견하고 격렬하게 소리쳤다. 오지 마. 더 다가오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거야.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서연의 마지막 한마디에 범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서연은 그와 눈을 맞추며 천천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한순간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의 절망적인 사연을. 몇 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남자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스스로 손에 든 흉기를 내려놓았다.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인질극은 평화롭게 막을 내렸다. 사건이 종료된 후 서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남자와 마주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일 뿐이었다. 왜 저 같은 놈을 도와주신 거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 나 자신을 도와준 건지도 모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주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다. 그녀는 더 이상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인간 병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으로 파괴가 아닌 구원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그 씨앗은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그녀가 구해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조금씩 푸른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몇 해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곳에는 어김없이 그녀와 그녀의 팀 세이프티넷이 있었다. 그들은 총성과 비명이 아닌 대화와 이해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주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지 않았다. 백발이 희끗희끗해진 강우진의 뒤를 이어 그녀는 국정원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자 세이프티넷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데 힘썼다. 그녀가 양성한 젊은 요원들은 그녀를 교수님이라 불렀다. 그들은 과거 707특임단의 전설적인 인간 병기 이클립스의 이야기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아는 이서연은 그 어떤 흉악범 앞에서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따뜻한 심장과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강철처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가진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요원들은 대한민국 곳곳으로 뻗어나가 그녀가 심었던 희망의 씨앗을 더욱 넓은 땅에 퍼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바빴지만 그 어떤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집이 된 개포동을 찾았다. 거대 자본의 탐욕스러운 재개발 계획이 무산된 그곳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가꾸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어 옛 정취와 새로운 활기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동네로 거듭나 있었다. 낡은 담벼락에는 화사한 벽화가 그려졌고 좁은 골목길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였다. 무엇보다 동네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다. 서연은 이제 허리가 더 많이 구부러지고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진 노인과 함께 동네 어귀의 작은 찻집에 앉아 대추차를 마시곤 했다. 노인은 더 이상 그녀를 아가씨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보물을 보듯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우리 딸이라고 불렀다. 우리 딸 TV에 나오는 것 봤다. 이번에 큰일 했다면서? 내가 구한 젊은이들 부모가 방송에 나와서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구나. 별 말씀을요, 아버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잘해준 거죠. 서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노인의 찻잔에 차를 더 따라주었다. 겸손하기는 내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일이다. 이 늙은이는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내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내 눈에는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한 깊은 그늘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보거라. 내 눈이 얼마나 맑고 따뜻한지. 노인의 주름진 손이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서연은 그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걸어온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파괴와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던 과거의 자신, 복수와 증오심에 불탔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현재의 자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어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정성스럽게 눌러 쓴 손글씨체는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몇 해 전 은행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그녀에게 구조되었던 그 청년에게서 온 편지였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형기를 마치고 이제는 작은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의 소식이 담겨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팀장님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은행에서 저를 향해 걸어오시던 팀장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괴물 보듯 할 때 팀장님은 처음으로 제 눈을 봐주셨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 제게 건네주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엿한 식당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제 월급의 일부를 쪼개 저처럼 삶의 벼랑 끝에 선 이웃들을 돕는 작은 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이 이제는 저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좀 더 떳떳하고 멋진 사람이 되면 그때는 꼭 한번 찾아뵙고 제가 만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제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감사와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녀가 입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진정한 힘이란 상대를 파괴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낮춰 상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선한 영향력이 마치 호수에 던진 돌멩이의 파문처럼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과거 그녀에게는 차갑고 위협적이기만 했던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의 삶이 담긴 따뜻한 온기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고마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녀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준 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그녀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모든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 곳곳에서 이름 모를 꽃들을 피워낼 것이다. 그리고 그 꽃들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바람에 실어보내며 이 세상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던 한 여전사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망의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다.